이전까지 좀 더 재밌는 얘기 들으시다가 법 얘기 들으시다니까 힘드실 것 같아서 가능한 한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닌데요. 일단 그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국가별 규제와 전망인데 사실 규제가 많은 곳은 아시겠지만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기술을 이용하는 것에는 규제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블록체인 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것은 대부분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주세요. 제 소개를 좀 간단히 드리면 저는 2001년부터 변호사 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 법무법인 태평양이라는 곳에 있다가 이후에 선해 변호사가 한 14년 정도 있었고 작년부터 이제 이 가상화폐 블록체인 산업 쪽에 가장 활발하게 업무를 하고 있는 법무법인 기자이트에 조인을 하면서 제가 요즘 하는 업무의 한 50% 정도는 블록체인 쪽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넘어가 주시겠어요? 먼저 그 ICO, STO 트렌드를 조금 간단히 보면은 이거 사실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그 비트코인 가격을 보시면은 이 트렌드하고 거의 맞거든요. ICO 같은 경우에 보면은 2018년 초까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다가 비트코인 가격 떨어지면서 사실 ICO 프로젝트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당연히 2019년도에는 많이 줄었고요. 넘어가 주시겠어요? 반면에 요새 이제 가장 핫하죠. STO, 시큐리티 토큰을 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8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많이 프로젝트가 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트렌드를 보면은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 산업은 죽은 거 아니냐 사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가격이 워낙 한 3천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지난 3천만 원이 훨씬 넘었다가 거의 300만 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1000만 원대를 약간 회복을 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죽었다, 산업이 죽었다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약간의 옥석이 좀 가려지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저희 법인에도 상담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젊은 20대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개발하실 수 있는 기술을 가지신 분이 뭔가 이 아이디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이 정도 생각으로 막 자문을 들어줬다라고 하면 지금 저희한테 오시는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길게는 10몇 년, 짧게는 4, 5년 이렇게 해당 분야에서 이제 실제 사업을 하시고 계신 분이에요. 사업을 하시다가 뭔가 본인 사업의 확장이라던가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상화폐 또는 블록체인을 좀 도입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이제 좀 어정쩡한 내지는 너무 기초가 부실한 그런 프로젝트들은 많이 줄었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기반이 좀 탄탄하신 분들만 진행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앞장이에요, 앞장. 앞에 그 목차 좀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각 나라별 이제 규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시겠지만 블록체인 산업 쪽이 굉장히 신산업이다 보니까 사실 법적 규제가 도저히 막 그 속도를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선진국들에서는 뭔가 새로운 사회적인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거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블록체인 관련한 사업화를 시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국가가 5개 정도 됩니다. 싱가포르, 미국, 에스토니아, 몰타, 홍콩 이 정도 조금은 인기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최근에 규제 상황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싱가포르인데요.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내용은 싱가포르입니다. 왜냐하면은 가상화폐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사실은 싱가포르에서 진행을 하셨어요. 싱가포르에는 우리나라 금융위 같은 이제 통화청, 보통 마스라고 부르는
행정청에서 이제 이런 블록체인, 그러니까 가상화폐 관련된 이제 규제를 하고 있고요. 관련 법령 및 가이드를 보시면 이러이러한 법들이 있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밑에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페이먼트 서비스 액트, 지급 서비스법이 올해 초에 제정이 돼서 이제 시행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정 자체는 이제 1월 14일자로 법안 자체는 통과를 했고요. 실제로 마스 사이트에 가면은 2월 달에 이제 시행이 된 걸로 나와 있기는 한데 하위 규정들이 아직 다 만들어지지 않아서 실질적인 시행은 되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 그다음에 규제 경과를, 싱가포르의 규제 경과를 간단히 보면은 사실 이제 이거 싱가포르 한 번만 보면은 이후에 다른 나라의 규제 경과도 굉장히 비슷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2014년도에 보면은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규제를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이 되면 대상이 아닌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2014년도에 보면은 일반적인 가상화폐, 여기서의 가상화폐는 우리 이제 보통 유틸리티 토큰, 시큐리티 토큰 이렇게 두 가지 나누어서 설명을 하잖아요. 시큐리티 토큰이 아닌 유틸리티 토큰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왜냐면 마스는 통화 그리고 금융 이쪽을 담당하는 정부 구성인데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그 둘 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관여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다만 가상화폐 자체가 AML이라는 게 이제 안티머니 런더링이라고 해가지고 자금 세탁, 그러니까 좀 약간 검은 돈 이쪽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신경을 쓰겠다. 이 정도의 발표를 먼저 한다. 이거는 다른 나라들도 거의 비슷해요. 이거 금융 이런 거 아니니까 규제 아니야. 하지만 자금 세탁 관련해서 나쁘게 쓰이면 그거는 규제할 거야. 이 정도 내용이 먼저 나오고요. 2016년도에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를 포함한 모든 지급 서비스에 대해서 단일 규정을 준비 중이라는 발표를 하고 이게 이제 2019년에 넘어와가지고 페이먼트 서비스 액트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그 다음에 나온 게 이게 처음에 가상화폐가 그냥 일반 자산처럼 물건 같은 그런 거를 생각했는데 자꾸 사람들이 증권의 성격을 접목시켜요. 사실 증권이라고 했을 때 제일 대표적인 건 회사 주식이에요.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주식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나중에 배당도 받을 수 있잖아요. 자꾸 가상화폐에다가 그런 성격을 넣는 거예요. 사실 그런 거를 투자자들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그런 성격을 자꾸 넣다 보니까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걸 넣다 보니까 이런 ICO 토큰이 금융시장 상품, 사실 그런 성격이 있으면은 이 증권이랑 비슷한 거기 때문에 금융시장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건 내 강단이야, 내가 규제할 거야. 이런 거를 명확하게 시장에다가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자꾸 혼탁해지니까 그럴 때는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해줍니다. ICO 할 때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켜야 되고 아주 친절하게도 케이스를 막 설명을 해서 A 케이스에서는 가상화폐 성격이 이러이러한 것들인데 이런 거는 증권이랑 비슷하니까 나한테 물으러 와라. 이 케이스는 가상화폐 성격이 이러이러한데 이런 거는 증권과 상관없으니 나한테 오지 말고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친절하게 가이드라인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금 발전 사항이 있으면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하고 최종적으로 조금 더 제도권화하는 거죠. 옛날에 싱가포르 여기서 사업화를 많이 했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유틸리티 토큰에 대해서 규제가 없다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페이먼트 서비스 액트를 자세히 보겠지만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는 규제의 제도권화로 들어가는 걸로 보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비포 애프터를 적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죠. 유틸리티 토큰 규제 대상 아니다. 명시했단 말이에요. 그 대신에 자금 세탁 이런 거는 의무 있다. 그런데 시큐리티 토큰, 증권의 성격이 들어간 토큰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면제 사유가 없는 한 기존부터 있던 증권 관련 법령에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주사 설명서도 줘야 되고 이런 토큰이 거래되는 거래소는 일반 유틸리티 토큰 거래소와는 완전히 다르게 라이선스를 받아야 된다. 이 정도의 기본 규제 기준이 있었다라고 하면 유틸리티 토큰에 대한 규제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 그래서 유틸리티 토큰 중에서 디지털 페이먼트 토큰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는 라이센스를 받도록 이렇게 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서비스는 도대체 뭘 하는 거냐? 디지털 페이먼트 토큰을 dealing in, 뭐 보통 우리나라 말로 취급할 때, 그리고 facilitating the exchange of, 어떤 교환을 되게 용이하게 해줄 때, 이런 활동은 그 서비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한테 이제 허락을 받아라.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법률가들은 이제 바로 물음표들이 퉁퉁퉁퉁퉁 뜹니다. 디지털 페이먼트 토큰이 뭐야? 딜링이 뭐야? facilitating the exchange of 이게 어떤 의미야? 라는 이제 의문점들이 막 생기는 거죠. 다음 장이요. 그래서 지급서비스법을 좀 간략히 보면은 사실은 이게 지급서비스법이라고 하는 게 전체적인 지급서비스라는 걸 총괄하는 거기 때문에 딱 가상화폐만을 규정하는 그런 법이 아닙니다. 저기 보면 계좌 개설 서비스, 국내 송금 서비스, 카드 발행, 전자화폐, 그리고 5번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 페이먼트 토큰 서비스, 기타 환전 서비스까지 이런 지급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총괄하는 법령이고 우리는 5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디지털 페이먼트 토큰이 뭘까? 라고 해서 이제 정의를 해놨어요. A, B, C, D, E를 다 갖춰야지 디지털 페이먼트 토큰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가상화폐 좀 아세요. 네. 뭐 몇 개를 사보셨을 것 같고 ICO라던가 IEO라던가 이런 데 들어가 보셨을 것 같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토큰 이 저 A, B, C, D, E에 해당하는 상황에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첫 번째, 단위로 표현되고 단위 다 표현되죠. 하나당 얼마. 어떠한 통화로도 표기되지 않고 발행자가 어떠한 통화에도 연동시키지 않고 이거는 보통 뭐 USDT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토큰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니까 또 역시 의문이 나는 부분인데 대중 또는 특정 부문의 대중이 재화 용역에 대한 대가 또는 채무 변제를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한 교환 수단, 이거 현재 교환 수단이거나 교환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여기가 조금 많이 어려운데, 제가 보통 자원을 하는 이제 사업자분들이 가져오시는 백서를 봤을 때 대부분의 토큰의 용도는 그분들이 새롭게 개발하시는 플랫폼, 보통 에코시스템이라고 하죠. 그 에코시스템에서 뭔가의 거래 내지는 뭔가의 활동에 대해서 보상 정도, 거래에 대한 지급 수단 이 정도로 보통은 토큰을 이제 설계를 하십니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재화 요동에 대한 대가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대중 또는 특정 부문의 대중은 또 뭘까? 어느 범위까지 많은 사람들이 써야지 저 요건에 해당할까?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아직까지 마스터에서 특별히 어느 범위까지 된다라는 게 해석하는 명확한 것이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자적으로 양도 조작 거래될 수 있고 감독총이 규정하는 다른 요건들을 만족하는 것은 다른 요건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의 요건을 봤을 때 사실 상당수의 유틸리티 토큰이 저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일단 지금 저 말로만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 싱가포르에서 이제 가상화폐를 발행하려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내가 사려고 하는 토큰들 못하고 발행 국가들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빅살 보통 보면 나오니까. 그런 나라가 이제 싱가포르일 때는 사실 저런 라이센스가 적용된다는 거에 우리가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고려해야 될 거는 이 프로젝트 자체가 사실 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 결국에는 리스크를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그 법위반 때문에 여러 가지 제재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원래 예상했던 플랜대로 갈 수가 없는 거죠. 보통 ICO 프로젝트 같은 거 생각을 해보면 초기 단계에서 이제 일부 개발 시작 프로젝트의 개념을 잡은 상태에서 ICO 프로젝트를 통해서 투자자들 자금을 많이 모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실제 그 자본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개발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적법성의 문제가 생기면 좀 계획 자체가 이제 어그러지기 쉬운 거죠. 이런 부분들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아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급하고 교환을 용이하게 하는, 뭐 교환을 용이하게 하는 거는 정말 거래소 하면은 뭐 바로 교환을 용이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거래소는 이제 앞으로는 거의 다 라이센스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취급한다가 발행하는 그 회사가 포함될까에 대해서도 역시 싱가포르 변호사님들과 만났지만 아직까지 본인들 명확한 답변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하지 않을까 정도인 것 같고요. 하지만 마스의 해석을 좀 더 기다려봐야 되겠다. 이 정도가 싱가포르 로펌 변호사님들의 보통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이요. 이렇게 지급 서비스에 해당하면 아까 말한 디지털 페이먼트 토큰
대한 그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면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고요. 라이센스가 기본 지급기관 라이센스, 주요 지급기관 라이센스 둘 중에 하나를 받아야 되고, 주요 지급기관 라이센스는 금액이 큰 겁니다. 뭐 하나가 월평균 거래량이 300만 달러 초과, 아니면 2개 이상 합해가지고 600만 달러 초과. 근데 아마 보통 저희가 하는 ICO 프로젝트 사실 규모가 굉장히 큰 편이에요. 기본적으로 몇십억, 좀 더 큰 거는 몇백억. 따라서 상권 라이센스 받아야 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이제 이슈어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내가 발행하는 토큰이 디지털 페이먼트 토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적으로 점검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기 해당된다라고 하면은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라이센스 없이 하는 거는 결국 위법한 토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되고,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통은 그동안 유틸리티 토큰만 거래하면 시큐리티 토큰만 아니면은 내가만 다 거래하더라도 라이센스 없어도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래소들이 보통 요구했던 거는 비증권 의견서를 받아와라. 그러니까 토큰을 상장하려고 할 때 법무법인한테 가서 이 토큰이 비증권이다, 증권이 아니라는 의견서를 받아오면 그걸 상장시키고 거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비증권인 것만 가지고 안 되고 이게 디지털 페이먼트 토큰이 아니어야지만 라이센스 없이 거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거래소 입장에서. 그래서 결국은 뭐 거래소가 사실 뭐 토큰 두세 개 거래하는 그런 거래소가 아니잖아요. 사실 가능한 한 거래하는 토큰을 많이 이제 상장을 시켜줘야지 거래소가 활성화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는 거라서 결국은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해보면은 이제 ICO 프로젝트에 대한 비용이라던가 기간이 아무래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서 하는 ICO 프로젝트를 여러 개 진행을 했는데 정말 빨리 하니까 2달 반 만에 찍더라고요. 처음 여기 딱 해가지고 법인 만들어주세요 해서 법인 만들고 그 다음에 개발하고 발행하고 그리고 사실은 상장까지 끝나야지 기본적인 ICO 프로젝트의 전 이제 스케줄이 끝났다고 보는데 정말 빨리 하시니까 2달 반 만에 끊어지더라고요, 싱가포르에서. 그런데 이제 이 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조금 더 이제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싱가포르 로펌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거 디지털 페이먼트 토큰인가요? 물어보고 싱가포르 로펌도 의견이 명확하게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마스 해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따라서 라이센스 받으려고 하면 또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야? 이것도 지금 처음 법이 시행되면 항상 처음에는 좀 절차가 조금 부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게 좀 세팅이 될 때까지 또 시간이 걸리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좀 기간도 조금 오래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새로운 검토를 해야 되는 모범 비용, 이런 비용이 더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싱가포르 쪽은 마스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그 디지털 페이먼트 서비스 액트에 대한 해석들이 계속 나올 텐데 그거를 굉장히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국인데요. 미국은 되게 조금 특이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뭐 SEC 되게 유명하죠. SEC 자금 세탁 방지 선물거래위원회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증권과 관련된 건 옛날부터 있었던 증권법, 증권거래법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되고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이제 투자계약이라는 그런 개념을 옛날부터 이제 판례에서 만들어가지고 그 투자계약에 해당하는 증권이기 때문에 이런 투자계약에 해당하는 토큰을 발행한다라고 하면 증권 발행에 준해서 발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어떤 게 투자계약이고 어떤 게 투자계약이 아니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프레임워크에 대한 발표가 최근에 4월 3일날 나왔습니다. 다음 장에. 미국도 뭐 규제 권고는 비슷하고요. 처음에는 가상화폐 유틸리티 토큰 같은 거는 이제 상관없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좀 특이한 거는 저는 2015년도에 보면은 뉴욕 금융서비스에서 비트 라이센스 규정이라고 해서 굉장히 일찍부터 거래소의 전반을 규율하는 법령을 뉴욕주에서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뉴욕주에 있는 거래소들은 저 규정에 따른 라이센스를 인허가를 받아야 되고 영업상의 규율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니폼 로우 커미션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무슨 강제하는 규제 기관은 아닌데 이쪽에서 버추얼 커런시 비즈니스 전반적인 거에 대한 기본 법령에 대해서 내가 샘플을 줄게. 이 정도로 규율하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달랐나요? 그러니까 저런 기관에서 그냥 샘플을 주고 주마다 이 법안이 마음에 들면 채택해서 법으로 써 이런 거를 발표를 했고 그리고 지금 몇 개 주들이 지금 실제로 저거를 채용해가지고 저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처럼 마찬가지로 뭐 토큰 그냥 일반 자산인 것처럼 했지만 사실상 세큐리티 토큰에 해당한다고 모아서 이제 SDC에서 다오 토큰 발행에 대해서 증권법을 규제하는 규제를 적용을 했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디지털 자산 증권의 발행이 거래거나 성명,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투자계약 증권이 뭔지에 대한 성명이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조금 다른 게 보통 미국을 그 유틸리티 토큰에 대해서 비규제 국가라고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실제로 뭐가 있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뒤에서 살피고 몰타 같은 경우에는 VFA 액트라고 해가지고 유틸리티 토큰을 규제하는 법이 딱 명확하게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지급서비스법에서 그런 유틸리티 토큰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기 이제 시작했어요. 제도화 해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규제 국가야. 에스토니아나 뭐 홍콩이나 이런 데처럼 비규제 국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저 보시는 투자 계약이라는 개념이 꽤 넓어요.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좀 자세히 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보통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하는 게 상당 부분이 더 투자 계약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틸리티 토큰, 여기서는 시큐리티 토큰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게 정말 규제가 없는 거냐. 오히려 유틸리티 토큰을 시큐리티 토큰으로 좀 더 많이 해석을 해서 증권으로서 규제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 그걸 말씀 줄 거.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투자 계약 개념 시험을 알립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투자계약 개념에 대해 가지고 기존의 하위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미국 대법원 판례에 나오는 테스트예요. 보면은 투자계약이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이익을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익을 기대해서 같이 여럿이서 하는 공동사업에 투자를 하고 금전적으로 투자하고 내가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그 사업의 다른 사람의 노력에 따라서 그 대가를 받는 그런 게 투자계약 증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다음이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프레임워크에 보면은 그 이익을 기대하여 그리고 타인의 노력에 따라서 대가를 받는 그 두 가지의 개념이 도대체 뭐 어떻게 거기에 해당하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고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통 접할 수 있는 이제 뭐 백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ICO, IEO 하는 가상화폐들에 대해서 해당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저 글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발기인 스폰서, 보통 이제 발행하는 사람들이죠. 보통 AP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네트워크의 개발, 성능 향상, 운영 등의 업무에 책임을 지는지 거의 다시죠. 저희 토큰 발행자들이 저런 돈 받아가지고 그걸 다 개발을 하면서 거기 운영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토큰을 위한 시장 조성 또는 가격 방어를 하는지 이거는 일부 투자자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은 저런 활동들을 거래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고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또는 토큰이 표창하는 가치에 관한 경영 판단을 하는지 사실 발행하시는 분이 거의 그 프로젝트 전체의 프로젝트 오너로서 저런 것들을 다 하시죠. 그리고 AP가 토큰에 대한 지분 이해관계를 보유하여 토큰 가치 상승 이익을 누리는지 보통 발행하시는 분들 보면은 저희 백서에 보면은 이제 토큰을 뭐 10억 개 아니면은 뭐 1억 개 발행해서 이 토큰을 어떻게 쓰겠다고 이렇게 동그란 표 해가지고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채굴에 얼마, 마케팅에 얼마, 그리고 항상 있는 게 팀 멤버들한테 얼마를 준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사실은 저 팀 멤버들이 저기서 말하는 발기인 스폰서와 같은 액티브 파티시펀트거든요. 결국 그들이 처음부터 사실 상당량의 토큰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따라서 토큰 가치 상승 이익을 누리게 되겠죠. 그래서 표를 보면은 거의 다 해당이 돼요. 우리 유틸리티 토큰들이. 다음 이익을 기대하여 넘어갈게요. 이익을 기대하여에서 보면 여기서도 한 5가지 정도를 예시를 들어놨는데 1번이 제일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토큰 보유자들이 기업의 수익 또는 이익을
공유할 권리가 있는지, 보통 이익을 나눠주는,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에 저희가 보통 증권형 토큰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할 때는 이익을 나눠주는 성격이 들어가면은 저희 법인에서도 비증권 의견서 써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 부분은 달라요. 유틸리티 토큰하고 세큐리티 토큰하고. 그러니까 우리 보통의 유틸리티 토큰이 갖고 있지 않는 성격이에요. 하지만 밑에 2, 3, 4, 5를 보면은 되게 비슷해요. 2번에 보면은 거래소 등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향후 이루어진다. 우리 대부분 내가 구매한 토큰이 상장되기를 원하지 상장 안 되는 토큰을 원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실제 네트워크 대 상품 서비스보다 더 넓은 범위 구매자에게 판매되는 게 보통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품 시장, 그러니까 실제로 거래하는 시장가하고는 토큰 가격이 그닥 상관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를 봤을 때는 이익을 기대하여 부분은 그래도 상당 부분 좀 관련이 있고 다행히 어떤 부분은 관련이 없고 이 정도의 성격 차이가 있습니다. 이 뭐 기타 증권성이 약화되는 요소들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을 해보면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생각한 유틸리티 토큰의 상당수가 미국에 가면은 투자 계약이 해당해서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되기 쉽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 반면에 이런 것 때문에 미국에서는 STO가 많아요. 결국에는 STO가 많다는 건 정말 진정 시큐리티 토큰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유틸리티 토큰이 그들이 보기에는 시큐리티 토큰이기 때문에 시큐리티 토큰 오퍼링을 하는 거예요. 다음 편. 기타 이제 최근 들어서 그래도 약간 긍정적인 거는 특정 토큰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 증권이 아니야. 내가 아무리 봐도 증권이 아니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증권 아니니까 내가 규제를 안 할 거야 라는 의견서를 턴키제트 토큰에 대해서 한번 취하고 그걸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소 관련해서는 증권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내셔널 세큐리티 익스체인지를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게 아니면은 등록 면제 사유에 해당하면은 얼터너티브 트레이딩 시스템 ATS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는 세큐리티 토큰 오퍼링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ATS가 생각보다 되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가 미국에 대한 규제였고요. 에스토니아는 사실 뭐 크게 뭐 바뀐 거 없어요. 크게 뭐 바뀐 거 없는데 자꾸 너무 관심을 많이 되게 좋아하세요. 우리나라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규제가 너무 없다고 해서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몇 가지 주의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ICO에 관한 법령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 다음 장. 말씀드린 대로 유틸리티 토큰에 대해서는 규제 없어요. 그런데 시큐리티 토큰에 대해서 기본적인 증권 관련 규제가 다 있는 상태고요. 다음 장. 거래소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유틸리티 토큰 거래소는 규율이 없어요. 그런데 시큐리티 토큰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증권 거래소에 증권 거래에 관련되는 규정이 적용이 되고 사실상 설립이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에스토니아 로펌에서는 지금 현재 라이센스 가지고 있는 데가 한 군데뿐이고 추가로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한테 전화를 많이 하세요. 에스토니아에서 그 STO 거래소를 하고 싶으시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다음 장.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에스토니아 계좌 개설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에스토니아 자체 내에서 사람을 고용하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부동산을 사거나 실제로 에스토니아와 실질적인 연관이 없으면 계좌 개설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몰타인데요. 몰타는 다음 장 보시면은 2018년 11월 1일날 VFA 액트라고 해서 가상화폐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규율하는 법이 시행이 되고 있고, 실제로 바이낸스 같은 유수의 거래소가 몰타로 이전하면서 굉장히 그 가상화폐 관련된 친화적인 나라라서 인기가 되게 많은 편입니다. 넘어가시면 몰타 같은 경우에는 뭐 STO든 유틸리티 토큰이든 다 규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법제화를 통해서 이러한 절차를 따르면 다 할 수 있어. 이렇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여기 다음 장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제 유틸리티 토큰 발행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VFA 에이전트 선임해야 되고, 백서를 등록해야 되고,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감사를 하는 오디터도 있어야 되고, 일반 감사도 있어야 되고, 안티머니 런더링을 위한 오피서도 있어야 되고, 뭐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키는 다 할 수는 있지만 저런 것들을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조금 높다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STO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증권 법령이 적용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딴 나라랑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다만 이러이러한 투자 설명서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에 따른 절차를 따르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비용에 대한 관점을 보다 보면은
싱가포르나 미국 대비 몰타가 STO 쪽 오히려 좀 저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장. 거래소와 관련해서도 일반 유틸리티 토큰 거래소별 라이센스가 필요하고요. 다음 장. 시큐리티 토큰 같은 경우도 역시 멀티레이터럴 트레이닝 퍼슬리티 운영이 가능한 카테고리 3 라이센스를 취득을 해야 됩니다. 다음 장. 최근에 이제 좀 발표가 된 거는 제가 이전까지 이제 싱가포르를 사실 많이 추천드리고 거기서 ICO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몰타 같은 경우에는 법제화가 돼서 적법하게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기는 한데 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되니까 뭐 제도화가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VFA 선임하라고 놓고 누가 VFA인지를 정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시간이 6개월 정도 지나다 보니까 하나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4월 1일 날 VFA 에이전트 자격을 가진 14개 회사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 저희가 좀 수소문에 알아보니 한 저 정도 6개 정도 저희가 확인한 데고 저기 외에 8개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금은 더 진행이 몰타에서 진행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장. 홍콩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적인 싱가포르에서의 규제랑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고요. 다만 홍콩 같은 경우에는 금융이 되게 발달한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상화폐 관련된 펀드에 대한 규제들이 조금 더 새롭게 있는 편이고 그리고 요즘에 제일 많은 STO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여기는 싱가포르랑 비슷해 넘어가겠습니다. 펀드와 관련해가지고 사실 홍콩도 기본적으로 유틸리티 토큰은 안 한다, 규제 안 한다 원칙이거든요. 따라서 유틸리티 토큰만 가지고 있는 펀드를 네가 관리를 한다? 그거는 뭐 증권하고 관련 없으니까 그 규제 안 해. 다만 그 펀드를 홍콩 내에서 막 판다. 그러면 그거는 규제를 받아야 돼. 그리고 펀드 오브 펀드도 규제를 받아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자산운용사로서 이미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증권 관련된 펀드도 있지만 가상화폐 관련된 펀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원래 자산운용사들이 그런 펀드를 운영할 때 지켜야 되는 내부 규칙 같은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런 규칙은 증권형 펀드뿐만이 아니라 가상화폐 관련된 펀드에도 적용된다 정도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래소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규제가 없는데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규제 샌드박스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넣어가지고 한번 시험을 해보겠다. 이게 규제 대상일지 아닐지 한번 판단을 해보겠다. 규제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 규제를 할 건데 여기서 조금 주의할 거는 프로페셔널 인베스터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할 거. ICO 12개월이 경과한 토큰만 거래한다. 이게 사실은 일반적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생각하지 않는 조금 센 규제거든요. 만약 저게 규제가 된다라고 하면 좀 홍콩 쪽에서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시행된 건 아니고요. 다음 장. 그 외에 이제 STO 가이드라인들을 다시 새롭게 발표를 했는데 역시 증권형 토큰을 판매 배포한 자 당연히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거를 알려주는 거고 증권형 토큰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프로페셔널 인베스터한테만 가능하다. 보통 프로페셔널 인베스터라고 하면은 투자 경험이 많은 그리고 자산이 많은 다른 이름으로는 적격 투자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투자자한테만 판매가 가능하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넘어가시면 그래서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ICO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법제화를 하면서 제도권 내로 삽입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이제 핫하게 나오는 STO 여러 가지 가이드들이 이런 현상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 그래서 이런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안타까운 점이 있죠. 계속 이제 금지 원칙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사실 뭐 제일 문제되는 게 요새 제일 많은 다단계 가상화폐 사기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소, 그러니까 유틸리티 토큰 거래소가 너무 난립이 되어 있어가지고 한 200개 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사실 조금은 사기성 있는, 그러니까 아무런 역량이나 이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소 운영에서 토큰 발행하고 거래 수수료 받아가지고 돈을 벌어가시는 그런 분들이 이제 나중에 인출도 잘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은 나서서 일반 투자자들 좀 보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라던가 좀 탁한 것들을 조금 정비할 수 있는 그런 데 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